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령 자치지역을 구매하겠다는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교적 돌출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언론은 이를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에는 리튬, 히토류, 우라늄,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안보 전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관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북극 항로입니다. 그리고 그 항로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무역 항로의 역사는 항상 패권의 역사였습니다. 16세기 초 유럽의 모든 상업은 지중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무역로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유럽의 출구는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육로마저 차단됐습니다. 코너에 몰린 유럽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발견한 것이 신대륙이었습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이 벌어집니다. 전 유럽연합 함대 200척이 오스만 제국 함대 286척과 맞붙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오스만 제국의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합니다. 대서양 진출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레판토 해전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중심의 무역에서 대서양 중심의 무역으로 상권이 이동한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던 베네치아는 몰락했습니다. 실크로드를 장악했던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 청나라는 서서히 쇠퇴했습니다. 당시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던 세 나라가 항로 하나의 변화로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항로가 바뀌면 그 항로에서 벗어난 나라는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말라카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 해협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중국의 석유 수입 중 약 80%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남방 항로를 이미 장악한 미국이 굳이 북극 항로를 열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지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통제와 소유는 다릅니다. 미국이 말라카를 통제한다는 것은 언제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항로 위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한다고 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방 항로 장악은 중국을 견제하는 방어 전략입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 개척은 달리 말하면 중국이 올라탈 판 자체를 없애는 공격 전략입니다. 아시아를 거치지 않고 미국과 유럽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 그것이 북극 항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항로가 기존의 태평양 항로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태평양 항로는 아웃소싱의 항로였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물건을 만들고 미국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였습니다. 기착지마다 화물이 오르내렸고 배가 멈추는 곳마다 돈이 돌았습니다. 그 덕분에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지도 위에 놓으면 달리 보입니다. 출발지와 종착지만 있습니다. 시베리아가 있고 캐나다 북단이 있고 그린란드가 있을 뿐입니다. 기착지는 소비시장이 아닙니다. 연료 보충과 기상 대피를 위한 보급 거점에 불과합니다. 중간에서 돈을 버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익은 출발지와 종착지 두 곳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착지를 통제하는 자가 항로 전체를 통제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북극 항로는 아웃소싱을 위한 항로가 아닙니다. 이 항로가 열린다는 것은 아웃소싱 시대 자체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24시간 가동되면
인건비 문제는 사라집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어디서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드느냐입니다. 로봇이 생산을 대체하더라도 철광석과 리튬과 히토류는 여전히 땅속에서 캐야 합니다. 생산의 핵심이 노동력에서 자원과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2012년 영국의 한 금융그룹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50년, 미국이 제2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이다. 예측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각국의 이해관계를 지도 위에 놓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이 항로를 추진하는 데는 세 가지 전략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1대1로 무력화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약 1,400조 원을 1대1로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앙아시아 정치 불안으로 인해 연결망은 끊겼습니다. 북극 항로는 이 1대1로를 지리적으로 우회하는 대안 항로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 패권 유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달러 유동성과 미국 국채를 동시에 흡수시키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항로에서 소외된 국가일수록 자국 화폐가 불안정해지고 그 불안 속에서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의 수요는 커집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패권 선점입니다. 그린란드의 자원 확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를 장악하는 자가 공급망 전체를 통제합니다. 이 세 가지 계산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가 트럼프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 북방 영토를 통과합니다. 북극권 미개발 자원의 약 80%가 러시아 영토 안에 있습니다. 천연가스만 해도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0%입니다.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이 항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러시아 북극권 자원은 AI 자동화 시대의 과도기 에너지입니다. 로봇 공장과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미래의 에너지는 천연가스가 아닌 우라늄과 핵융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맥락에서 다시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트럼프가 푸틴에게 우호적인 것은 러시아를 영원한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도기 에너지 공급처로 활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창고의 열쇠를 러시아가 끝까지 쥐고 있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린란드 선점, 우크라이나 협상, 푸틴과의 대화는 달리 말하면 중국을 북극에서 배제하고 러시아를 과도기 파트너로 묶어두기 위한 일련의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딜레마는 구조적입니다. 로봇조 자동화를 도입하지 않으면 미국의 생산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를 하면 수억 명의 농민공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자체가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자동화를 도입하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를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은 기존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자동화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북극 항로 경쟁에서도 중국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이 이 항로에 진입하려면 제주 해역, 스시마 해역, 울릉도 인근 해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북극에 전초기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러시아 영토 또는 그린란드뿐입니다. 러시아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린란드는 미국이 선점 중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레판토에서 패배하고 대서양 항로에서 배제됐을 때 그 이후는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항로가 바뀌면 그 항로에서 벗어난 나라는 가난해집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은 이 전환기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북극 항로 연안의 북방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에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국은 지리적으로 북극 항로의 동쪽 기점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위 산업에서 미국 공급망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위치이지만 항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과의 연결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 관문이 바로 북한입니다. 무역 항로가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몰락하고 누군가는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미리 읽은 자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흐름 안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